네, 안녕하세요. 페이퍼파의 박대희입니다. 음,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면은 요거는 집 꾸미기하고 같이 만들었던 콜라보레이션 영상인데요. 그 종이로 해서 종이의 집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30만 뷰 정도 조회수가 되었었고요. 뒤에 보이시는 침대부터 시작해서 트렁크, 옷장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종이로 해서 만들어진 컨셉 영상인데요. 그 일이 그 종이로 만들어진 책장, 침대, 책상, 수납함, 트렁크 뭐 이런 일상의 제품들을 모두 종이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쉽게 공구 없이 만들고 다시 쉽게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홈퍼니싱 제품들을 직접 개발해서 제조 그리고 판매까지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영상도 뭐 종이의 집, 종이 가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건지 좀 더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음. 네. 그래서 저희는 소셜 벤처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문제는 그 1인 가구 한 19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사를 하면서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가구를 구입을 하고 또 이렇게 구입한 가구들이 다양한 이유들로 버려지고 있잖아요. 뭐 가령 결혼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게 혼자 사용할 때 쓰던 가구들을 다 버리고 있고 아니면 또 이사할 때 또 사이즈가 안 맞거나 뭐 인테리어가 안 맞으면 다 버리고 있고 또 이렇게 이사할 때도 이렇게 가구를 사올 때도 짐이기도 하지만 이사할 때도 엄청난 짐이잖아요. 또 버릴 때는 여기 노란색 딱지처럼 보이는 거 보통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5천 원에서 비싸게 만 원까지도 딱지를 붙여서 버려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 과연 이 소재가 적합한 소재인가? 어, 잠깐 만약에 1, 2년 사용하고 이사 갈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 MDF로 만들어진 합판 같은 경우에는 뭐 썩는 데는 최소 50에서 100년까지 걸리고요. 뭐 실제 사용하게 되면 잘만 사용해도 뭐 10년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구입되고 너무 쉽게 버려지고 다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버려지는 거는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에서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대안이 없을까? 그래서 대안을 바로 종이에서 찾았습니다. 네, 뒤에 보이시는 사진이 종이이고요. 종이는 아시다시피 식품 용기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소재잖아요. 그리고 땅에 묻었을 때 1년에서 2년, 뭐 길게 3년인 정도면은 이미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이라고 해서 근데 많이들 약할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해서요. 뭐 우리나라 말에도 종이짝처럼 무너진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종이는 강한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뒤에 보시는 시게루반의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그런 건물인데 그래서 종이로 해서 건축물로 사용될 정도로 튼튼한 소재가 나오고 있고 또 나무 대용으로 해서 자동차 엔진 블록이라던가 나무 팔레트 대용으로 뭐 이케아 가시면은 대부분 팔레트들이 종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도 문짝은 나무 같아 보이지만 안쪽을 보시면은 허니콤 보드라고 해서 종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열재에서도 종이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뭐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은 그냥 패키지 정도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종이를 제작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걸 가공하는 기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건축 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튼튼한 소재의 종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저희는 가구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택배 박스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소재보다 최대 4, 5배 이상 비싼 소재이기도 하고 또한 무게도 그 정도 이상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소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종이로 해서 가구를 하게 되면 총 5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안에 그 코르게이트 구조라는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가볍고 또 요거 같은 경우는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100kg까지 견딜 수 있도록 사람이 올라가도 될 정도로 튼튼하고요. 요거 제품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할 정도로 매우 가성비 있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비 포함이에요, 참고로. 이런 책상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가 배보다 배꼽이 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종이 가구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제품은 모두 다 택배 배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송 과정에서 탄소를 최대한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격 또한 최대한 가성비 있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조립할 때 나사나 못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은 다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손만 있으면 조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 영상에 사진에서 빠졌는데 일단 재활용이 작년 저희가 사회성과 인센티브 SPC 기준으로 해서 그 폐기자원 절감효과 600톤 정도를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MDF나 합판 뭐 플라스틱 철 등으로 했을 때 자원 대체 효과가 약 600톤 정도 된다는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특히나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95% 이상 재활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했을 때 다시 분리 배출해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제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거기 장표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이제 다 그 5가지 장점이 종이 가구는 있고요. 이렇게 종이에서 뭔가 만들기는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들 막 종이 흔히 접하는 소재잖아요. 근데 종이는 결코 쉬운 소재가 아니거든요. 종이도 정말 한 수천 종류의 종이가 있고요. 특히나 종이 가구에 사용되는 종이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매우 높은 가격대에 그런 중화물 포장재도 있고 나무 블록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니까 막 수천만 원짜리를 포장하는 포장재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그런 비싼 제품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직접 로봇을 개발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원가 절감은 물론 작업자 피로도 감소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의 목표는 종이 한 장 넣으면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하기 위해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막 종이로 해서 만드니까 막 직접 칼로 자르거나 아니면 수작업으로 접어서 만들거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자동화 라인으로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 그리고 가격 절감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의 기술력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 투자사 중에 하나가 한솔 PNS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테스트를 한 종인데요. 일반적인 시중에서 보이는 골판지가 물에 불었을 때 이렇게 타원형, 아치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물방울이 맺히는 상이, 그리고 흡수가 되겠죠. 근데 저희 종이 가구에 사용되는 종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발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방울이 종이에 쉽게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물이 엎질른다고 해도 다시 쉽게 닦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리면은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일반 종이보다 훨씬 튼튼한 가구용 종이를 저희가 특별히 배합을 해서 종이 가구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의 장점이 되겠고요. 저 창업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2019년도였죠. 2019년도에 제가 군대를 1월 달에 전역을 하면서, 원래 학교를 복학하면 딱 맞는 타이밍이잖아요. 복학을 할까 하다가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거기서 눈에 띄는 박스나 왕만주 박스 그런 거 식품류 주로 SPC 거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여기 녹화는 안 되죠? 뭐 회사 이름 말로 상관없죠. 네. 거기 만드는 회사에 뭐 눈에 띄는 박스나 뭐 샤니 삼립 박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다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좋은 종이들로 만들어져요, 패키지들이. 왜냐하면은 특히나 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닿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재들로 만들어지고, 근데 이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도쿄 동일본 대진 사태가 또 나왔었는데, 그때 이번에 우크라이나 쉘터에서 똑같은 시계로 많이 만들긴 했는데 임시 구호처에서 종이라서 가구들이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고, 당시 우연한 기회에 회사에서 독일을 좀 보내줬었는데, 당시 독일에서도 이런 구조물들, 그런 튼튼한 종이들이 가공되는 기술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었고요. 그런 거 보고서 한번 우리도 제품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예전에 회사에서 만들어 보던 건데요. 종이에서 한 집도 만들어 보고요. 뭐 종이에서 뭐 수납함 이런 것들 한번 뭐 그때는 되게 엉성했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서, 물론 회사에서는 되게 싫어했죠, 이런 거. 왜냐면 박스만 만들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 회사고 이미 뭐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인데, 옆에서
허리가 될 4년차 주임이 막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싫어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는 뭐 스핀오프라던가 그런 당신 특히나 그런 스타트업 그런 개념도 없었을 때라서 한번 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나오기 전에 한번 특허를 좀 출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출원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 출원하면서 한번 제품 만들어 보자 해서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것들이 종이로 해서 책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프트 전시라는 거를 뭐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가 있어요. 거기서 나와서 저희는 예전에 박스 만들 때는 한 10,000개, 20,000개 그런 거는 정말 우스운 수량이거든요.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1,000개, 2,000개 그것도 되게 우습고 그래서 처음에 한 300개 정도의 제품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전시에 나가면 그래 팔리지 않을까? 해서 나갔는데 네, 다행히 팔리긴 했어요. 딱 2개. 2개 팔렸고 하나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구입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물론 다 전량 폐기하게 됐죠. 이게 2013년도 일인데 이게 제품 하드웨어 특히 저나 뭐 이렇게 개발 베이스에 있으셨던 분들이 제품 만드는 건 되게 쉬워해요. 왜냐면 그게 자기의 주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판매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음. 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는 호되게 배웠죠. 2013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판매가 뭘까 그런 책도 많이 읽게 됐고 그래서 뭔가 제품을 하드웨어 하시는 분 근데 이때 당시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또 없었을 시기였어요. 2014년도 막 그때쯤 와디지 생기기 시작했었으니까 선물봉은 좀 더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만큼 사용자 많지도 않았어요. 막 그래서 정말 2013년도에는 그래서 판매가 뭘까, 제품 소비자한테 맞는 게 뭘까 그런 걸 좀 많이 배웠고 아마 하드웨어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과정을 원래 근데 요즘 좀 다른 게 D2C라고 하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케이스를 많이 봐요. 그런 경우는 진짜 대박 잘 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블랭크의 마약베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회사가 그 창업을 그 제품을 만든 케이스고 APL 같은 경우도 뭐 요즘은 좀 많이 하는데 페이북 광고 좀 적긴 하는데 요즘 예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좀 더 뭐 기술이 있는 쪽이 좀 더 했다면 요즘은 오히려 판매하는 쪽들이 오히려 하드웨어를 진출하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자기 제품은 물론 좋겠죠. 잘 만들겠죠. 근데 판매를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여기 2013년도에 그걸 제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퇴직금 다 날려가면서 이때 배웠던 것들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팔 것인가를 좀 많이 배웠죠. 근데 또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 장점이 창고나 뭐 공장 짓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물론 저도 그랬고 그래서 가든파이브 그 쬐끄만 공간에 뭐 이렇게 렉을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그 무무부브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되고 사이즈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초창기 제품도 이랬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2023년도 판매했던 제품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후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보람 있는 근데 종이 가구가 그렇게 오래 쓸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정말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사셨던 분이 뭐 아무래도 오래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부품 막 이사하면서 부품 분해했는데 부품 다시 구매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이즈가 많이 달라져 있고 구조도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건 좀 아쉽긴 한데 네, 이런 제품을 2013년도에 했었습니다. 2024년도에 그때 좀 정부 지원 사업 이것저것 많이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은 지원도 많고 왜냐면 진짜 어려운 만큼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창업선도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 당시에 3D 프린터라는 게 막 나오던 시기여서 다들 이게 에디슨의 3D 프린터거든요. 다들 신기해가지고 우르르 몰려와서 저희 구경을 했었습니다. 저희 종이 가구에 보면 연결부재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한참 2014년도 R&D 하던 게 그건데 종이로 해서 뭔가를 만들려면 3가지 방식이 있어요. 풀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 종이 접기 방식이 있고
근데 플로 붙이는 방법이나 종이 접기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기원을 따지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직이공예나 지장공예까지 올라가거든요. 정말 오래된 방식이다 보니까, 특히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웬만한 구조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의 단점은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는 연결부재 방식이라는 거에 좀 특화되고 거기에 좀 특허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종이 연결부재 방식의 장점은 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분리 배출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가능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런 거에 2013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판매해보고 호되게 당했다는, 뭐 다 폐기할 정도로 그 제품 개선을,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제품 판매나 마케팅보다도 제품을 개선하면은 팔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품 개선은 물론 하겠지만은, 근데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브랜딩 할 것인가에 좀 더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품 개선에만 2014년도 막 R&D 과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네, 그때 방향성은 좀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기업들에서도 그 최근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그 기업들의 자체적으로 이렇게 새로 팀을 꾸려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부 꾸미는 것보다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인수하거나 아니면 이런 공모전들을 통해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솔도 있고, 제가 참여했던 한솔이었지만은 뭐 GS도 있고, 뭐 다양한 한화도 있던가, 뭐 다양한 회사들에서도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솔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정말 한솔 아시다시피 종이 만드는 회사잖아요. 거기하고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고 이번에 상장 준비하시는 VC가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저희가 2기로 들어갔었는데 EL라이프라던가 디아이브, 뭐 랭코드라던가 피큐레이트, 틸다 뭐 이런 회사들과 같이 들어갔었고, 요걸 통해서 저희는 블루포인트하고 한솔에서 또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한솔 그룹 차원에서도 많이 종이도 일단 훨씬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냥 있는데 막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서로 그냥 엔트로피 낭비고요. 회사 대기업들도 어떤 사업 분야에 좀 집중하고 어떤 사업 분야를 좀 발굴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지를 하거든요. 자기를 그거 분야하고 좀 맞다? 아니면은 대기업하고 우리가 협업할 게 있다? 그런 거 제안할 수 있다? 그런 거를 가지고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길 바랄게요. 뭐, 한솔하고 맞는 경우면은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그래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또 적극적으로 다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꼭 맞다 싶으면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규모가 크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아무래도. 네. 그다음에 윤민에서 투자를 또 후속으로 조금 유치했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민 마크 1호 벤처 투자 조합을 이렇게 결성을 해서 요거 펀드가 근데 뭐 다른 데 인수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여기 추가로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서 2021년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한 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펀딩 투자를 끝냈고요. 총 이거 외에 한 7군데 정도 다 하면은 그걸 통해서 펀딩을 유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소셜벤처가 확실히 일반 스타트업보다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반 스타트업보다도 더 특히나 다른 게 요거 하기 위해서 저희 투자 받기 위해서 거의 20군데 정도의 이렇게 VC들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대부분 똑같아요. 이거 어쨌든 투자사들도 공적인 자금을 굴리지만 어쨌든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펀딩 만기가 7년에서 8년 사이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일단 미션 같은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다, 그런 것도 뭐 한두 장 정도는 괜찮지만은 그거를 주로 얘기하다 보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나 그 뭐 소셜 벤처 쪽 투자하시는 분들도 소셜 미션은 무조건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소셜 임팩트이다 보니까 임팩트를 어떻게 낼 수 있냐? 그러니까 현금화가 어떻게 되냐? 아니면은 현금화 못해도 만약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혜택이 갈 수 있냐? 그런 데에서는 수치적으로 최대한 말할 수 있어야 이제 펀딩이 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 저희가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창업 스토리였고요. 그 추가적으로 조금 더 다르긴 원래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작년 21년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어쨌든 스타트업 하시려는 분들이시라고 해서 좀 내용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투자 받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은 팁들을 이렇게 5가지 정도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 처음에 첫 번째가 목표 금액과 펀딩 클로징 일정을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까 보시면은 저희 펀딩 투자를 처음 받았던 게 4월 달이었는데 클로징이 거의 12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7, 8개월을 투자에 매달린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그냥 한 달에 뭐 일주일에 막 몇 번씩 막 VC 찾아다니고 VC가 또 요청한 자료 전달하고 막 피드백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어떻습니까? 성장을 하면은 대표가 일이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뭐 저는 저대로 힘들고, 뭐 이게 그래서 펀딩 클로징을 왜 짧게 잡거나 아니면 한두 달 내에 빡세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VC들 쭉 리스트업하고, 이렇게 아니면 오픈 이노베이션 기간에 맞춰서 얘네들한테 받아야 되겠다, 이분들한테는 꼭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딱 진짜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리고 금액도 딱 정해야 돼요. 막 뭐 많이 받으면 좋겠지 하고서 쭉 받다 보면은 정말 이상한 데에서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목표 금액이 왜 물어보냐면은, 이 보통 투자사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얼마 펀딩 받으면 니네 얼마까지 갈래? 만약에 한 뭐 10억 받으면은 너네 100억 뭐 성장할 수 있니? 100억 매출 올릴 수 있니?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막 투자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투자자들이 얘는 생각 없이 왔구나, 막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 금액이 10억이다. 10억이 있으면 우리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이거 금액은 뭐 마케팅이라던가 제품 개발 이미 다 끝내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진짜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거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물론 저희도 그렇게 가지고 했고, 두 번째가 투자 계약서를 받으면은 텀시트를 먼저 받을 텐데, 뭐 텀시트는 뭐 간단하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볼 테고, 근데 뭐 모르죠. 뭐 변호사나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그냥 일반인들은 정말 네, 딱 두께도 막 요만한, 뭐 책담은 작고 많다면 많은데 20에서 30장 정도 되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막 투자 관련 교육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문구도 일반적인 문구하고 다르고, 뭐 CPS, RCPS, 뭐 전환사치, CB 막 이런 단어들 하나도 모르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사는 꼭 웬만하면 같이, 특히나 일반 변호사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특히 회계사들도 스타트업 쪽 아니신 분들은 뭐 배수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요. 예, 웬만하면은 스타트업들 투자하셨던 변호사분들 꼭 모르시면 뭐 주변에 투자하셨던 변호사, 뭐 스타트업들한테 물어보시면 답변해 주실 거예요. 뭐 그분들이 이용하셔서 꼭 상의하시길 바라고요. 회계 관련 지식은 진짜 필수인데, 저 같은 경우 회계 관리 자격증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면 안 중요한데, 그 추정 재무 계획을 다들 한 장씩은 요구하세요. 엑셀로 당연히 요구하고. 근데 이게 꼭 맞다 안 맞다 그게 아니라, 대표가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끌어갈 수 있냐,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 정도 있냐,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 그걸 보는 거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원가 관리라든가 회계 지식은 필수거든요. 이거는 모르시면 꼭 배워야 되고, 뭐 네. 막 진짜 모른다 하면 회계사님한테 물어봐서라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전문 사자분들을 많이 여쭤보시고,
근데 정말 느꼈던 게 그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이나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진짜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 특히나 투자의 인수나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구주 인수도 해본 적이 있는데 구주로 매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세금이 나오는 것도 나중에 알아가지고 정말 호되게 당했고 투자할 때 투자 금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회계사님이 계셔가지고 와 정말 지금 네 그거는 꼭 네,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대표가 꼭 알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아까 제가 거의 20군데의 VC들 분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쭉 리스트 하는데 근데 마음은 그래요. 나는 여기 진짜 꼭 받고 싶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면은 보통 그 완성이 안 된 상태의 재무제표나 아니면은 질문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미팅을 해요. 그러니까 막 예기치 못한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하면은 답변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분들을 최대한 나중에 만나면 낫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는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뭐 물론 소중한 미팅이죠. 당연히 소중한 미팅은 최대한 준비를 하죠. 근데 꼭 준비 못했던 부분에서 의외로 훅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미리 만나보면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고 그렇게 답변을 하다 보면 자기 본인도 머리가 더 많이 정리가 되거든요. 심지어 뭐 피벗을 할 수도 있고. 네, 투자자 미팅은 정말 잡기 어렵고 한번 보면은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뭐 한 개 한 개 미팅은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근데 정말 나는 여기서 꼭은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최대한 웬만하면 나중에 미루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미팅 자리 잡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가려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내일 만나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최대한 나중에 받아라. 그리고 네 번째가요. 이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사리 미팅을 하는데 투자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홈페이지에 어떤 펀드를 운용하고 어떤 주로 투자를 하셨다, 막 이런 데들 다 공개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막 주로 테크 쪽에 투자를 하시는데 커머스 기업이 와가지고 커머스 투자해 주세요 하면은 잘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 그쪽에 전문 펀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고. 그래서 홈페이지는 꼭 한 번씩은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네. 투자사 홈페이지는 꼭 활용하시는 거를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하고 이거는 약간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요. 미팅 노트를 꼭 작성을 하세요.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20명 만나면서 20곳 이렇게 만나면서 그리고 나중에 되면 헷갈려요. 이 질문은 여기서 들었던 것 같고 심사역 이름도 심지어 헷갈리고 이거 만났나 안 만나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날짜, 뭐 심사역님, 그리고 그때 했던 임팩트 있는 질문들, 연락처, 이메일, 네모 이런 거, 그리고 팔로우업 상황들 이런 것들 미팅 노트를 꼭 정리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정도가 저희가 5가지 제가 느꼈던 팁들이고요. 또 그래서 좀 더 보여드리면은 그 홈페이지 매시업 엔젤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들어가 보면은 이런 데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데하고 뭔가 자기가 싱크가 잘 맞고 이런 데 투자 해볼 수 있을 만하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뭐 다이렉트 콜드콜은 웬만하면 추천 안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정말 핏이 맞을 것 같아 하면은 뭐 그래도 나쁠 건 없죠. 예, 웬만하면 추천해서 하시는 걸 좀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아까 말했던 신보 네스트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하는 그런 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은 거기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뵙는 그날까지 건승하십시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